근데 이게 와, 마지막에 이제 재판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근데 보통은 이제 막 우는 피고인들도 있고 막 되게 이제 반성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권재찬 같은 경우에 어차피 결과 정해진 거 아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괘씸하잖아요. 사람 2명을 지금 죽여놓고서. 정살인 조건도 있는 사람이. 그쵸. 살인전과 그리고 15년 복역하고 나온 지 3년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지금 2명을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재판부가 정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놓고 뭐 정해져 있는데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재판부는 이거는 정말 그냥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김태현의 정치쇼. 김효연 3사 원래 3, 4부인데 오늘은 2, 3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신삼변 시대 세 분의 양문지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글보글 양지민입니다. 이거 좋아. 문.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훈입니다. 둥글둥글하면 안 돼요? 몽글로 할래요. 점점 둥그러지는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지금 요즘 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 네, 징글징글 양재르입니다. 자, 우리가 뭐 하려다 말았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뭘 하려다 말았어. 하는데. 한타임 놓쳤어요. 박자를 제가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최단비 변호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최단비 변호사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못 옵니다. 딴 데 갔습니다. 네, 딴 데 은퇴했어요. 은퇴. 방송계를 은퇴했어. 이제 못 와. 찾지 마세요. 당분간 근데 은퇴. 최단비 변호사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다가 넌 일 안 하고 이거 듣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듣는다는 거. 그 열정이. 다시 듣기. 집에 가서 다시 듣는데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왜요? 누구에게? 댁둘한테. 우리 둘? 왜? 양지민 변호사한테 왜 잘해주고 왜 자기한테 그렇게 구박했냐? 뭐 이런 질투. 자기 할 때는 뭐 구박하고 뭐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는 특히 우리 양변. 그런 근데 얘기를- 양지민 변호사한테 잘해주고 뭐 다정하고 저는 뭐 이렇게. 이상한 질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남을 먼저 탓하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얘기 해주려고 본인을 그랬을 먼저 텐데. 생각해야죠. 본인을 돌아보세요. 단변이 이 두 사람한테 특히 양변한테 한계 있는데, 그지? 그럼요. 그런 것 같아. 우리 양지민 변호사 안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게 있는데, 오늘 전화 오겠는데. 야, 오늘 우리 이렇게 웃고 떠들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사람 권재찬. 일단은 백변이 이 권재찬이라는 사람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요 권재찬이 요번에 무슨 일 했냐 요거랑 무슨 사건을 벌였나랑 예전 전과까지 좀 이 권재찬이라는 사람 뭐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죠? 보통 연쇄살인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연속살인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연속살인. 요즘에는 사실상 연쇄살인이라는 단어는 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치안도 좋아지고 해서. 여러만 저 사진하고 네. 그냥 잡히니까. 근데 그렇죠. 한 여성을 살해하고 그 여성의 살해한 여성의 사체를 이제 유기하고 하는데 도와준 여성까지 살해해서 2명을 살해한 사건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 들일 때 카메라를 발로 차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아예 반성이란 것 자체가 없구나. 정말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교정시설에서 전혀 교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청소년 시절부터 뭐 주거침입죄로 입건되고 20살 때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본격적으로 98년도부터 중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특수강도강간도 5년이에요? 네, 너무 짧죠. 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2002년 10월에 출소를 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2003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69세 남성의 머리를 돌망치로 내리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훔쳐 도주하던 중에 택시를 받아 기사까지 다치게 하고 부산을 경유해서 밀항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될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일단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고 그래서 2018년에 출소를 하고 이번에 더 강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죠. 1심 무기징역 어떻게 항소심에서 뭐 감형될 수는 있는데 네, 15년으로 감형이 됐을까? 엄청나게 감형이 된 거죠. 좀 이것 때문에 납득이 안 가는데 이번에 이제 결국 이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형 선고된 이유는 한 줄로 줄이면
하나도 봐줄 게 없다. 양형에서 단 하나도 참작할 만한 게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일단 뭐 범행 동기, 경위, 참작할 사정 전혀 없고 네. 일단 뭐 계획 범죄였고 그리고 뭐 해외 도피까지 시도를 했고 과거에 한번 밀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뭐 결과가 중대한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람을 더 죽였어야 됐다라는 둥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저기 나왔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카메라 기자 카메라를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 피고인에겐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형이 정말 예외적 형벌이지만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라는 이유까지 밝혔습니다. 장 변호사 어제 저 기사 보니까 피고인 사형에 처한다고 사형 선고 났을 때 방청객이 술령했다는 건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되게 보니까 1명, 2명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요새. 그렇지. 그래서 그렇죠. 아마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방청객들도 아니 뭐 설마 뭐 사형이겠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술령이었겠지. 근데 네. 이게 와, 마지막에 이제 네. 재판부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근데 네. 보통 이제 막 우는 피고인들도 있고 막 되게 이제 막 반성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이 권대장 같은 경우에 어차피 결과 정해진 거 아니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정말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거 너무 괘씸하잖아요. 사람 2명을 지금 죽여놓고서. 살인 조건도 있는 사람이. 그쵸. 살인전과 그리고 15년 복역하고 나온 지 3년 얼마 안 지나가지고 또 지금 2명을 살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재판부가 정말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대놓고 뭐 정해져 있는데 맘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제 재판부는 이거는 정말 그냥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 사람이 자기가 센 형량 나오게 생겼으니까 거짓 눈물이라도 반성하는 보통 투미라도 그러죠. 하는데 그거마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약간 지금 양지민 변호사 얘기를 들으면서도 드는 생각이 이건 자포자기를 넘어서서요. 그냥 끝까지 이 사회 전체에 대한 저항을 비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기자들에게 또 폭력을 가하면서도 자기에 관한 언론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자기를 억울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화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사건 경위가 잘못 되고 있다고 기자들 카메라를 발로 차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고 본인이 이제 출소 이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잘 안 풀렸다라고 하죠. 경제적으로.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사람을 돈을 뺏기 위해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해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알고 지낸 여성 해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나서 그걸 도와준 공범도 입을 막기 위해서 또 해쳤던 거예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을 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아마 알았겠죠. 한번 강도살인죄로 18년이나 복역했는데 또 사람을 해쳤으니 여기서는 나도 뭐 교도소 어렸을 때부터 교도소 드나들었으니까 뭐 무슨 수를 해도 뭐 빠져나올 길 없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아마 사형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도 너 그래? 진짜 그 정도야? 라면 아 이거 교화 가능성이 진짜 없구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형까지 선고한 것 같아요. 재판부도. 근데 뭐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모르죠.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에 항소심에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이제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뭐 그것도 없으니까 왜 사실은 판사가 형을 감형해 주려면 뭔가 판사로 하여금 감형해 줄 수 있는 뭐가 좀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합의를 보든지 피해자랑 뭐 반성물 메일 쓰든지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이걸 감형해 주겠어?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런 식이니까. 그렇지. 감형해 줄 명분이 없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까 테디가 얘기했던 것처럼 1명이나 2명을 살해한 경우에 사형이 선고된 경우가 별로 없고 거의 없죠. 그리고 1심에서 사형이 선고돼도 대부분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 안 되는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완전히 사형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던 건 2016년 GDP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모병장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사형 선고된 적이 있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면 얘는 뭐 어금니 아빠란 이영학 1심에 사형 선고됐는데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줄 사유는 없어도 그냥 지금까지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다시 또 낮춰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 결국 낮춰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 또 얘기 나온 게 사형제도 자체보다도 사실은 1심 재판부는 이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취지였잖아요. 임금 그렇죠. 교화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네. 결국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게 과연 우리 제도로 법적으로 들여놓은 게 맞냐 아니냐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형제를 다시 얘기하기는 이미 시기가 늦었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도 한번 우리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니까 네. 그러니까 차라리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네. 사회에 안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굳이 뭐 사실 국가가 그렇게 목숨을 할 필요 있냐는. 뺀다는 게 일회성이고 저는 일단 무엇보다도 제도를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얘기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발상 자체를 남겨놓는 것 자체가 저는 문명사회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건 터지면은 아마 여론조사하면은 높죠. 사회적 차수가 확 높아지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막 집행해라. 왜 사형수들한테 우리 세금들을 밥 먹이는 거 집행해. 뭐 이런 의견도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헌법재판소 이거 올라가 있다며요. 사형제도 맞습니다. 합헌인지 위헌인지. 이게 다음 달 14일에 지금 사형제도 헌법 소원 심판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전에도 13년 전에도 이렇게 해서 막 정말 사형제도 폐지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몇 번 올라간다 다 합헌 나왔어. 그렇죠. 네. 다 합헌이 나오다 보니까 글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지 뭐 기대를 하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바뀐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쉽지는 재판관 입장에서도 어차피 집행 안 되는데 이걸 여기서 위헌 그래서 제도까지 없애버리는 건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국회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걸 네. 만들지 않는 이상 네. 사형제도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무기징역을 이 권재찬 무기징역 예전에 그 살인 사건도 받아서 받았는데 결국 또 감형되고 감형됐죠. 막 그렇지. 뭐 가석방되고 이런 경우도 종신형도 있으니까. 가석방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다음 달 14일에서 다음 달 14일에 공개 변론. 네, 공개 저 공개 변론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제 전문가들 얘기도 네, 막 하고 그 전문가 듣고 얘기 나오면 저희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는 사형제도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도 좀 받아볼게요. 야 이건 정말 그 다음 의견을 난 오리를 돌 던져가지고 죽인 거잖아요. 아, 정말 학생들이. 예.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가 많이 났던 사건입니다. 지난 13일에 서울 도봉구의 방학천에서 고등학생이라고 보이는 남자 둘이 한 1m 거리에서 어미오리 한 마리하고 새끼오리 5마리를 향해서 주먹 크기의 돌을 던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여 차례 이상 맞추겠다는 거죠. 예. 그중 한 마리 새끼오리 한 마리가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범행 직후에 검은색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아났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새끼오리 사체는 한 중년 여성의 물에서 끄집어냈고요. 구청에서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조류 사체는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같은 거 우려해서 이제 검사센터로 보내는데 이번에 이제 죽은 오리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즉사한 게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이 센터로 보내지 않고 구청 직원들이 알아서 직접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오리가 보면은 저 주민이 이렇게 수거해 간 거 보면은 그냥 지나가다가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 천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그렇죠, 오리인 그렇죠. 건가 보죠? 맞아요. 이게 방학천의 마스코트 같은 이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청둥오리예요. 네, 청둥오리 하얀 네. 오리도 아니고 네. 그 천연기념물 아닌가? 천연기념물일걸요. 네. 제가 이게 알기로는. 10년 전에 방학천이 복원된 뒤에 이제 네. 오리가 이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오가면서 정말 귀엽다 예쁘다 이제 했던 거고 새끼까지 딱 등장을 하니까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딱 돼버려서 주민들이 너무 예뻐했던 그런 오리인 거죠 사실. 근데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것도 그러니까 고등학생 정도니까 그냥 이렇게 톡 이게 아니라 정말 야구 선수가 풀스윙 하듯이 이거는 정말 목표 지점에 딱 타겟팅해서 던지듯이 던졌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의 얘기를 네.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잔인한 행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양변 요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다 뭐 이런 아니죠.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이- 많이 그랬나 보죠 얘네들이. 네, 이 문제의 남성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고등학생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지난 16일에도 똑같이 이 방학전 그 같은 장소에 와서 오리떼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서는 너무 이제 이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16일 날도 할 때 새끼 오리가 맞았대요. 근데 죽진 않고 목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보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팔매질을 하다가 새끼 오리 딱 맞추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자기들이 생각에는 무슨 게임을 하듯이 경쟁적으로 이제 남자 아이 두 명이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참 근데 어떻게 봐야 사실 참 될지. 목격담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뭐 돌로 맞추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사라졌던 것 같은데 오리 한 마리가 돌에 목을 맞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친구 오리가 이 목 맞은 오리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계속 들어올리는 그런 부리로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서 계속. 우리가 손도 너무 없는데.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목격하신 분들이. 저는 양변 이런 거 보면 제일 궁금한 게 왜 그랬을까? 모든 범죄는 동기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뭐 이게 난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잡혔어요, 얘네들? 잡혔어요. 잡혔고 경찰이 사실 잡는 과정이 또 화제가 됐던 게 어떻게 잡았는데? 이제 도봉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근무하는 수사관이라고 밝힌 분이 본인도 이제 오리들을 아꼈나 봐요. 오다 가다 관할 보니까. 구역이 네.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자수해라. CCTV 다 추적하고 있고 킥보드 타고 움직였기 때문에 금방 잡는다. 그렇죠. 제안을 드리는데 빨리 자수하라. 그리고 뭐 자수하지 않고 잡히면 최대한 처벌 크게 받도록 만들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잡힌 건 10대 고등학생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건 호기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에 대한 호기심이요? 그 왜 뭐 사냥 같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사격 타겟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도 많고, 네. 그러니까 움직이는 생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가능성은 네. 단순하게 두 번째 가능성은 그 10대 또래들 중에 이런 어떤 뭐 시신이라든가 네. 잔인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고음물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굉장히 빠져드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운영하는 사이트도 있고 그것들만 공유하는 이렇게 단체 대화방 같은 것도 있어서 그쪽의 가능성도 있고 둘 다 저는 열려 있다라고 봐요. 차라리 저는 좀 철이 없어서 정말로 글자 그대로 철이 없어서 그냥 움직이는 거 던져서 맞추는 거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럼 아까 뭐 판결문에 그거를 빌자면 교화 가능성이라도 더 높은 편이니까. 근데 다른 이유가 다른 이유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왜 그 길고양이 같은 거 해쳐서 사진 맞아요. 올리고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그 예전에 그리고 또 이른바 그 새끼손가락 사건이었던가요? 그 사건에서도 그 초등학생 아이 유괴해서 납치해서 살해했던 경우도 그런 사이트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서령님께서 어쩜 고등학생들이 저리 잔인할 수 있나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잘할지 무섭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됩니다 하셨고, 주지연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인간들 그게 언젠가 사람을 향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거 그럼 양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얘네들 뭐로 처벌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주인 있는 뭐 딱 그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냥 길에 있는 청동물이라서 이게 야생동물이잖아요. 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래서 꽤 강력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둥오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래도 벌금 정도가 나오겠죠. 고등학생들인 걸 감안하면 소년법 적용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벌금이에요. 벌금형 수준이다. 안타깝게. 실제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실제로 사례들이? 사건들 많죠. 근데 실제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고 네. 구속된 사람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5명입니다. 거의 없다라고. 그럼 거의 거의 없는 없다는 거죠.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구속 기소된 사람들은 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죽인 게 아니라 그렇지. 밀렵한 맞아요. 사람들. 아, 야생동물 네, 밀렵한 사람. 밀렵분들 네, 전문적으로 사냥해서 이렇게 뭐 네. 요즘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그걸 또 보양식 이런 식으로 네. 파는 데가. 근데 아까 양절 변호사 그 얘기했잖아요.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 네. 올려서 공유하는 고어 전문방. 네. 아 이건 참 여기에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운영하는 사람 같은 경우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운영자도 네. 운영자도. 그 운영자가 네. 이게 기가 처벌입니까? 막히네, 진짜. 기가 막혀.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는 야 나왔어.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이거를 양지민 변호사 이게, 야 이게 요겁니다. 제목이 이웃 여성 현관에 뭘 걸어놨답니다. 뭘 걸어놨죠? 뭘 걸어놨는지 요거는 보글보글이 아니라 부글부글로 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아. 뭐가 들었는지 잠시 쉬었다가 뉴스 듣고 10시 5분에 할게요. 김태현의 정치쇼 금요일 3부 신삼변 시대의 두 번째 코너 이제 세 번째 코너 할 시간인데 박분건님 어떤 소식이 나올지 이젠 놀랍지도 않네요.
자, 핵심은 서효영님의 문자입니다. 나 봤어. 테디 자막으로 뭘 걸어놨는지 나 봐버렸어 하셨는데 그가 이웃집 현관문에 뭘 걸었습니까? 자, 이거를 양지민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 이건 네네, 제가 SM의 그럼요. 의도입니다. 자, 양 변호사 이거 뭘 걸어놨습니까, 이 남자가? 지난 18일 오후 5시 반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이웃집 현관문에 뭐가 걸려 있었냐? 네. 콘돔이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 네. 정액이 담긴 콘돔이 야.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이 발견하고 얼마나 기가 놀랬겠어요. 막히다. 나 혼자 사는 집에 현관문에 그게 걸려 있으니까 네. 당연히 신고를 했죠. 네. 누군지 찾아봤더니 네. 이웃집 남성이었어요. 이거 금방 찾지, 이거는 못 금방 찾는 거야. 찾죠. 그렇죠. 이웃집 남성이 본인의 정액이 담긴 네. 콘돔을 걸어놓은 겁니다. 이거 자기 건지는 뭐 DNA 해서 이제 알았을 거고. 그렇죠. 나왔을 본인이 거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본인이 이제 경찰 조사를 했는데 내가 자유행위한 콘돔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아버지에게 혼날까봐 이웃집 현관에 걸어놨다. 무슨 논리인지를 모르겠으나 아버지에게 정말. 혼나는 거 안 되고 경찰에 가는 건 괜찮아. 난 맨 처음에 이거 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나도. 저도 근데 어린 줄 40대 알았어요. 남성 아버지는 나 정말 아버지 뭐 7, 80대신 이게 말이 진짜 이게 이건 말이 이게 안 변명이 되죠. 이게? 자, 여러분 40대 남성입니다. 병원으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병원으로? 남성은. 진짜. 저는 너무 이상해요. 정상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을 기사에는 안 나오니까 뭐 과거에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었지만 치료는 받은 적이 없다라는 정도만 나오고 그런데 글쎄 조현병으로도 설명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네.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 입력이 안 돼요, 이 상황이. 근데 아버지한테 혼나는 게 말이 안 돼. 아버지가 뭐 쓰레기통을 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옆집에 걸어놓으면 더 이게 걸려가지고 더 크게 혼나요. 이제 처벌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혼날까봐가 그냥 핑계 아닐까. 그러니까 그럴 것 핑계죠. 같아요. 근데 핑계도 어떻게 그런 핑계를 대냐고 40대가.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변태적인 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밖에 뭐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죄인지가 막 이제 그러니까 죄.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이게 성범죄 관련해서 지금 생각을 다 하실 텐데 재물손괴죄입니다. 아니 그게 문을 말도 부순 말이 것도 안 아니고 돼요. 네. 문은 그대로 있고 걸어만 놨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손괴라는 게 부수는 것만 손괴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것도 손괴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성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성폭력으로 그렇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재물손괴죄로 입건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손잡이 잡기가 못 잡잖아요. 이거. 갈아야지 이제 그렇죠. 손잡이 네? 갈아야죠. 그 기분 나빠서 갈아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재물손괴라는 거죠. 이거. 거기에 더불어서 이 여성분 입장에서는 뭐 이웃집이잖아요. 계속 마주치는 그러네. 이웃집 남성이 정액이니까 뭔가 나를 성적인 뭔가 아무튼 뭐 대상으로 봤든지 아니면 뭔가 성범죄의 시초가 되든지 약간 공포심이 들 수도 저는 있는 문제라고는 보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 실형 피해자 선고될 건 아니고 입장에서는. 금방 돌아올 거 아니에요 또. 재물손괴로 무슨 구속을 시키겠어. 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고가의 차를 부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재물의 대상이 문 손잡인데. 그러면 뭐 그래봐야 벌금형이나. 이러면 결국 피해자만 이사를 가거나 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게 좀 보통은 안타깝더라고 그러죠.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치면은 야, 그렇겠구나. 알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합시다 여기 짧게. 정 교수님이 정기수님이 그만해요. 점심 시간이야. 그만해. 그만. 점심 일찍 드시네. 저희가 요 얘기는 짧게 하고 다음 주제는 다음에 이 사건은 너무 슬픈 얘기예요. 우리 징별이 좀 소개해 주세요. 이 사건 굉장히 화가 났던 많은 사람들이 보시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입양한 아이를 부부가 학대했던 사건이에요. 사실 입양한 아이? 입양한 아이였는데 입양한 이후 친양자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입양한 이후에 처음에는 드러났던 것은 이 온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부은 채 학교에 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입이 굳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하도 험한 말을 맞아요. 많이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손 가지고 때리니까 손도 굳게 만들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아이가 할 정도로 맞았던 거예요.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등교를 했었고 근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또 왜 초등학교 3학년 그런 정도 알면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손이 굳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엄마가 경찰에게 처벌받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때 엄마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맞았었는데. 시설로 돌아가기 싫었나 예, 보다. 첫 번째 2017년에 거는 보호관찰 1년에 상담위탁 6개월을 받았는데 두 번째 거 조금 전에 양 변호사 얘기했던 거는 분명히 이제 몸에 그런 상처들이 있었는데 엄마한테 뭐 안 맞았다 뭐 이렇게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근데 여기- 무혐의를 받았던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적인데 이게 옛날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건 2020년이 사건인 거예요. 이번에 예, 그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집에서 떨어진 원룸을 얻어서 그 아이를 원룸에 따로 방치를 합니다. 초등학생인데. 그리고 둘 다 이 아이를 맡기 싫었던 거구나. 네. 그렇지. 그러고 나서 원룸에 난방도 틀어주지 않고요. 당연히 온수가 안 나왔고요. 그리고 그냥 CCTV로 들여다보면서 하루에 한 번 찾아가서 한 끼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럴 그래서 거면 그냥 차라리 파양을 하지 그랬을까? 파양으로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입양이 치장제라 그래서 아예 출생자 신고로 해서 네. 그건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아이가 얼어 죽기 싫다 이대로 가면 얼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이 경찰서를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해서 드러난 사건이에요. 아니, 너무 잔인한 게 그 원룸이라고 하면 딱 그래 어쨌든 뭐 뭔가 갇혀져 있는 그냥 원룸에 그냥 얘를 혼자 살게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방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도 안 이불 줬어. 이불 한 장 뭐 얇은 조그만한 거 진짜. 얇은 거 정말 그거만 덜렁 주고 그냥 밥도 맨날 같은 무슨 볶음밥 맨날 같은 것만 주고 거의 저는 동물도 이렇게 안 키울 것 같아요. 동물도 이거 신고하면 그럼요. 학대될 거예요. 동물도 아마. 이렇게 안 키우죠.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있다면서요. 이거 애한테. 애가 보니까 애가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물 틀어주자 그랬더니 군대에서는 원래 찬물로 씻는다. 강하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라. 라고 하면서 이 쓰레기야라는 얘기를 했다. 근데 이 부부는 이 아이를 왜 입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거면? 왜냐면 2010년에 입양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에 처음에 이제 입양을 아기 때 이제 이 아이가 아기 때 이제 입양을 했는데 아기 때 입양한 거예요? 아기 때 입양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키운 건 맞는데 입양하고 조금 뒤에 본인들의 아기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들의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입양을 했던 건데 본인들의 아기가 생기니까 얘는 더 이상 우리 애가 아니라는 딱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말 그 피덩이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어렸을 때부터 키웠으면 정말 이런 대우를 대접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엄마가 계속해서 아이에게 세뇌를 시켜요. 그 아동 보호 기관은 악마다. 그 사람들이 오면 너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그 사람들에게 엄마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세뇌해서 처음에 아동 보호 기관에서 왔을 때 그 사람 팔을 물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데려간다고? 근데 그 팔을 물어뜯고 나서 이 엄마가 라면을 끓여줬대요. 잘했다고. 진짜 너무 소름. 완전 그거네. 이게 가스라이팅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맞아요. 아이가. 친딸하고는 인근 아파트에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살았네요. 그러니까 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서 아니, 무슨 이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원룸을 따로 얻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비용이 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은 거죠. 아예 같이. 그렇게 들어도. 그 돈으로 아이를 키우면 충분히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우리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이가 발견됐을 때 네. 사진이에요. 이게 운동화 이게 여기가 다른 거 다 찢어진 거죠? 밑창에 다 다 달았어요. 달았잖아요. 밑창에. 지금 신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네. 안 보이잖아요. 어. 그 골이 파인 게. 그러니까 애가 어때요 지금 상태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어. 키가 135에 몸무게 33kg. 그러니까 너무 일반 왜소하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몸무게도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정상 체중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아이가 방치가 된 건데 제가 알기로 재판 과정에서 엄마가 나는 사랑으로 아이를 키웠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까지 해서 네. 더 공분이 컸죠. 네. 근데 이 공분보다 더 큰 건 판결 결과였습니다. 집유. 이 정도면은 야 이거는 한 징역 10년 뭐 15년은 나와야지라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네. 그리고 이게 판결문을 좀 보면 이 아이를 다시 이 양부모가 키워야 된다는 뉘앙스의 맞아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판결문에 들어 있어. 이거는 분리를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판결을 한 판사는 과연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판결을 한 것인가라고 해서
뭐 의사협회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시민단체에서도 이 판사를 규탄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상황입니다. 아니 판결문에 그 아이의 정신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 피고인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의사협회에서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로는 아니 이 사건 이후로 둘이 영영 만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 분리가 돼야지라는 생각인데 그 어쨌든 관계를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 아이의 정신 회복을 위해서 도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반발이 컸고 그리고 너무 저는 재판부가 뭐 개전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좀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었는데 너무 형식적인 거죠. 그런 행동들을 학대 행위들을 사랑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문 제출하는데 형식적으로 반성문 제출한 거를 그냥 개전의 정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감형의 요소로 본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마 근데 보니까 집행유예 선고한 이유는 이거네. 이것도 있네. 현재 부양이 그쵸, 필요한 한 명 어린애가 아이가 있으니까. 그럼 제가 최소한 들어가서 한 명- 우리 애는 어떻게 이거 최소한 한 명 구속시켜도 되잖아요. 그쵸. 부모 중에. 그럼 근데 둘 다 이걸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게 지금 이 아이가 입었던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비하면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웬만하면 판결을 가지고 비판하지 않았는데 이 판결은 진짜 납득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이제 김지엽님은 법원 감정이랑 반대일 때가 너무 많아요. 사회적 인식하고 너무 반대네요. 이게 두 부부 중에서 둘 다 구속시키는 거는 시대 때문에 그렇다 네. 치더라도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백 변호사 얘기였고, 근데 구보미님 요 분리도 못하고 계속 그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야 되는 건가요? 강제 분리도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분리할 수 있어요? 요건데 애가 돌아가서 잘 키우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집행유예 기간 중이랑 그 누범 기간에는 사고 안 칠 것 같긴 해. 왜냐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번 들어갈 테니까.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 이해가. 그것도 그렇고요. 저는 그 미성년인 자신들 사이의 딸도 이 사람들 키우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면 재판부가 도대체 이거는 이 사람들을 쳐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구조해야 돼요. 이건 사회가 아이들을 또 죽이는 거라요. 저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봐요. 아이들을.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거. 이거를 진짜 분리할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파양을 할 수도 없고요. 친생자로 출생시가 돼 그러니까 있으니까 지금 친양자니까. 일단 이거는 지금 친생자로 지금 사실상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적에서 이건 당연히 양자니까 그건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뭐 또 나중에 보호 시설에 보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게 아니 저는 쉽지 않죠. 검사가 친권 상실 시켜야 된다고 봐요. 친권 상실부터 시켜야죠. 부모라는 걸 떼지. 이게 지금 왜 그러냐, 왜 청취자분들 오해할 수 보통은 있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할 때 친권 상실을 혼돈하실 수가 하니까. 있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입양을 했지만 사실상 친자식으로 친자로 한 신고를 거잖아요. 해버렸기 때문에 네. 파양으로는 그러니까 입양을 취소하는 걸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 변호사 얘기한 것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친권 상실 저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면 양육권도 뺐고. 근데 판사들이 여기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 아이들을 보낼 만한 데가 있느냐를 또 판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느 시설에 가도 이보단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시설에 가도 이게 사람이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시설의 상황을 저희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겨울에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냉골에 애를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끼 주고. 한 끼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이 트라우마나 이런 거. 이희선님 출산율 운운하지 말고 그냥 있는 애들 좀 잘 키웁시다 제발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고, 왜냐 저희가 시간 남겨야 됩니다. 그럼요. 아, 더 남겼어도 되는데. 그럼요. 쌀롱지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Yéol. En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faire des alertes par téléphone portable, avec sa hiérarchie assez... 자, 양변. 오늘의 그림은 야 아이가 셋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대충 뭐에 가는 건지 짐작 가요 제가. 네네. 사실 이 그림 이 귀에 익숙한 그림 좋아하시는 분은 익숙하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실 수 있어요. 바르톨로메 에스테반 무리오라는 17세기 스페인 화가거든요. 스페인에서는 국민 화가로 꼽히고요. 스페인에서는 뭐 법으로 이 사람 그림을 국외로 반출하는 걸 금지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화가입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되게 이 사람이 유명해진 게 요즘에는 원래 당대에는 정교화로, 물론 그 중세 시대 화가들이 다 정교화로 유명했지만 아이들 그림을 굉장히 즐겨 그렸어요. 조금 전까지
마지막까지 얘기했던 그 가슴 아픈 아이 때문에 힐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아까 신발 사진 나왔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떠올린 이유가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를 보면 신발이 발이 삐져나와 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17세기에 가난했던 아이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뭐 얼마만큼이나 옷도 그렇잖아요. 되게 헐벗었고 근데 아이들 표정을 보면 이게 너무 예뻐요. 밝고. 그러니까 이 무리오가 본인이 어렸을 때 고아가 돼서 누나 손에서 자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종교화 같은 것들을 그리는 게 그리고 서민들 그림 그리는 게 별로 일반적이지 않았는데도 예쁜 아이들의 모습, 가난하지만 밝고 희망차게 자란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에 꼭 이런 식으로 뭐 소망과 기도를 담아 나 자신을 그린다라는 그런 식의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 되게 밝고 명랑하게 비록 배고프고 옷도 제대로 안 차려입었지만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있으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 조금 전에 그렇게 학대까지 당하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그런 웃음을 주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걸까? 학대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식으로 갇혀서 정말 공부에 쫓겨나는 아이들만 있는 상황. 주사위 2개를 가지고도 이 아이들은 얼마나 밝고 명랑하게 웃고 있는가라는 의미에서 좀 힐링을 또 한꺼번에 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굳이 골랐어요. 사연이 너무 속상해서. 이 무리오라는 사람 그 그림 뭐 포털 같은 데 검색을 하셔도 종교와 못지않게 아이들 그림이 되게 많고 특히 가난한 아이들을 많이 그리는데 가난한 아이들이 어렵지 않고 뭔가 밝은 모습으로 항상 그려져 있거든요. 보시면 힐링이 좀 될 겁니다. 이 아이들, 이 그림 속 아이들도 학대당한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 정 반대예요. 그냥 가난하게만 자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굳이 어린이날을 왜 만들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예전에 저보다 한 세대만 건너가도 아이들 어린이들한 개념이 딱히 있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뭐 소몰이하는 목동 이런 얘기하듯이 아이들이 다 이랬었고요. 시골에서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17세기에 이미 그런 개념을 그림으로 만들었던 화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2세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도 한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판사가 이 아이들을 설령 부모로부터 빼앗더라도 보낼 곳이 있을지도 고민했을 거라고. 대한민국 21세기 한번 다시 한번 어린이를 중심으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가슴 아프고 차가운데 그림은 따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골랐는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처음에 이 힐링이 그림 돼요. 골랐길래 애들이 학대당한 건가? 수준이 아니야. 표정을 보고 좀 그림을 그림이 표정은 괜찮은데 학대를 당한 건가? 옷이 헐벗고 있어서. 수준이 말이에요. 계속 언제 학대기가 나오나 지금. 뭐 아니 옷도 안 입고 제대로 옷도 못 안 입고 입고 신발도 신발도 떨어진 건 뜯어져 똑같잖아요. 있고 근데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나 돈 뭐 이런 거 떠나서 사랑으로 아이들 그럼요. 저 감싸주고 키우면 이 화가의 시선이 좀 들어간 궁핍하더라도. 사랑으로 아이들을 보면 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8876님 요즘 군대에서도 뜨신 물 나옵니다. 그렇죠. 네, 정기수님 차라리 길에서 노숙을 하는 게 낫겠네요라고 하셨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길에서 노숙을 하기에 낫겠네요라는 말씀이 이 그림하고 저는 맥이 좀 닿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좀 맞아. 사랑 있고 따뜻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경제적인 거는. 송차선님 아이들은 부모와 환경에서 좌우되는데 하셨고, 오, 우와 야, 이거 어, 너무 좋다. 이거 읽어야 돼? 이분 멘트 좋으시네.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싶지가 이거. 않네 별로. 자, 0656님, 양 변호사님, 사람 냄새 폴폴, 누가 히터 틀었나요? 따숩다 따서. 뭐 항상 저 살롱지즈 끝나면 이런 문자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오늘 양 변호사의 마지막 요 따뜻한 그림 그림 제목이랑 화가 좀 소개시켜 주시죠. 다시 한번. 못 외워 저는. 예, 전 처음 들어봤거든. 스페인 화가라고 치시고요. 너무 기니까 무리요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무리요. 이 에스테반 그림이 무리요. 포털 같은데 아이들 그림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다 예뻐요. 알겠습니다. 오늘 신삼변 시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쉬었다가 4부에서는 여의도 정마리아가 이어집니다. 양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et together and spend some quality time.